일단은 우리 국토부 장관이 바뀐다. 이게 큰일이죠. 아주 큰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방향을 배의 선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이제 국토부 장관인데 자의반 타의반 지금 이제 정치적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그 국토부 장관 자리는 누가 차지할까라고 해서 또 이 사람이 되면은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될까? 이게 앞으로 내년 2024년에 부동산의 정책 방향이 확실하게 바뀌고 또 우리 시청자분이 미리 알 수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원희룡 장관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부동산 관련된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실망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예, 그 별명이 원현미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라 그럴까 이번에 좀 되게 소심하게 또 정책을 펼쳤고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보다도 오히려 되게 더 소심한. 그래서 이 원희룡 장관 이제 굿바이 네. 굿바이 하고 새로운 분이 오게 되면은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데 이게 새로운 사람이라고 해봐야 이 물망에 딱 3명 올라와 있잖아요. 네. 이 3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3명 중에 누가 올라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게끔. 그 많은 뉴스에서 거론됐던 분인데 일단은 지금 심교원 현 국토연구원 원장님이고 김경환 교수님은 전 국토부 차관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김호진 차관은 현재 국토부 차관인데 이 세 분 중에서 한 분인 이 김호진 차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총선에 출마할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제외시킬 필요가 있고요. 지금 심교원 원장님 그러니까 국토연구원 원장님과 김경환 교수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전체 밑그림과 설계를 다 하셨던 분이 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윤석열 초창기 때 국토부 장관의 물망에 올라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국토부 장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예측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뜬금없이 원희룡 장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이제 빠이빠이 하시고 나면은 이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평가입니다. 근데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성향 자체가 좀 비슷해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시장 중심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의 규제나 개입은 최소화해야 되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는데 시장을 맡겨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장기간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한 4가지로 합충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이 주택 공급 확대는 그냥 장기적으로 인허가 물량이나 착공 물량이 부족하니까 공급해야 된다 이런 단순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와 지방 같은 경우 좀 나눠야 되는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 되는데 이게 단기간 내년 내후년의 얘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대도시는 재개발 재건축이 공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재개발 재건축 막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밀어붙이고 있지만 잘 안 되고 해제되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장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게 힘에 붙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뒤를 밀어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이 가로주택하고 모아타운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좀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이 이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내년부터 전환점을 맞게 돼서 되게 큰 변화가 생기는데 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내년부터도 되게 활성화되면서 수시 접수로 바뀌게 되거든요. 수시 접수로 바뀌게 되면 지금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신청을 할 수 있고 1년에 한 번 공모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개발 구역이 앞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 확대란 키워드를 잡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주택 공급 확대가 신도시 주택 공급 확대는 이미 발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가로 발표할 거고. 네네. 그러면 저 주택 공급 확대 같은 경우는 우리 공권대님이 기준을 잡는 게 이 서울시 내 도심 내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잡는 거죠? 그렇죠. 대도시권에 지금 현재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많이 쌓였으니까 일단은 미분양이 해소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공급이 부족한데 도시 내의 공급은 90% 이상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공급 부족을 앞으로 예상되는 부족을 해소하려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게 종류가 되게 다양한 거죠. 그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를 지금 서울시장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정부 차원에서 더 밀어주는 건가? 그렇죠. 제도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네.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조례라든지 이런 걸로만 되잖아요. 근데 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제도가 뒷받침이 됐을 때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역세권 활성화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발표된 게 이 복합 개발, 융복합 개발을 하겠다라고 국토부가 발표한 게 있어요. 근데 서울시에도 비슷한 용어로 비욘드 존이라고 해서 융복합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지역 개발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최대 500%, 700% 줄 수 있는 건데 서울시에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시에서 진행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밀어줄 때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이 공급 부족이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될 수 있다, 신호를 줄 수 있다라는 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새로 국토부 장관 되는 분들이 시장 친화적이다라고 네. 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한다면은 조금 노후된 지역 위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노후도 75% 이상 되는 게 크게 규모 있게. 그런데 시장 친화적이라고 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도심이라든지 좀 업무타운 가까운데 살기 좋은 역세권 같은 데다가 높은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들을 그거 할 텐데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바뀌면은 그런 쪽을 좀 약간 눈여겨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네요. 포인트를 정확하게 찝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 고밀 개발은 역세권 시프트하고 역세권 활성화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임대주택을 빼고. 근데 역세권 지금 시프트 같은 경우는 중심, 그러니까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중구의 그 쌍림동을 중심으로 해서 장충동 일대가 일부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뿐이고 다른 지역들은 사실 구체적으로 눈에 띄게 이제 진행되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고도지구 완화라든지 이런 그동안에 쌓여있던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올해에 많은 이제 변화들이 생길 거고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될 거거든요. 그거와 맞물리게 되면은 고밀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예상되는 지역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200%로 개발됐을 때 1000세대 짓게 되면은 500%로 개발되면은 5000세대를 더 짓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배 정도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훨씬 더 사업성도 좋고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도 추가 부담금 안 내고 아파트를 받으면은 빌라 5억짜리 샀는데 아파트를 그냥 받을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골라내서 잘 투자하신다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재건축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그 서울시에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공급 확대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조금 비소극적이었잖아요. 조금 소극적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서울시에서 그 한강변에 대한 고도지구 35층 층고 제한을 없애버리게 되면서 최근에 그 최상급지를 중심으로 해서 65층, 68층 그리고 최근에는 뭐 70층, 80층을 진행하고 있는 데가 4군데나 되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거나 또는 재건축 조합이 원하는 그런 랜드마크가 되는 것들을 원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안 됐던 것이 그게 관철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도적으로 국토부에서 법으로 뒤에 뒷받침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그 속도를 더 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지역들은 더 확대되고 더 많이 개발이 될 수 있는 거죠. 재개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을 잘 아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잘 아는 분이 이번에 장관이 된다면 이 조합원들의 마음을 잘 움직이게,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빨리 개발을 하게끔 많이 풀어주겠네. 그러면 네. 일단 조합이 돼야겠네요. 조합원이 돼야겠어. 그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좀 잠깐 서둘러서 네.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로는 시장 기능이 두 번째인데요. 네. 시장 기능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시장 기능이라는 건 사고 파는 게 시장 기능이잖아요. 이전 정부에서 제일 이제 크게 했던 정부 규제가 사고 팔지 못하게 거래세. 아예 막아버렸잖아요. 보유세도 올렸지만 거래세는 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가 대표적으로 이제 거래세 취득세를 13%로 했어요. 13.4%. 네, 13.4%면은 웬만한 나라 양도세잖아요. 그렇죠. 네, 네. 상속세. 웬만한 나라에. 예. 네. 그걸 살 때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제 보유세도 어느 정도 손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도 내년까지 유예를 해놨는데 이거 유예하지 않고 아마 이 지금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는 선대위에 있을 때 선거대책위원회에 있을 때 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양도세가 대표적으로 폐지되는 방향으로 바뀔 거고 지금 현재 사고 파는 데서 첫 걸음이 되는 게 이제 매수
살 때의 문제인데 취득세가 지금 증가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한 거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이제 4월 달에 총선이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야당 쪽에서 무조건 반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지금 표 때문에 신도시 특별법도 통과시켜주겠다. 뭐도 먼저 하겠다. 여당이 했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도 협조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취득세 중과 같은 경우도 내년 총선 전에 아마 바뀔 가능성이 높고 이 국토부 장관이 바뀌었을 때 좀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야당 쪽에서 이걸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 가격 회복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출 규제 정상화 같은 경우는 정책 금융을 좀 더 활성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거복지 지원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시장에다가 풍부하게 공급을 해서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건데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활성화 정책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지금 최근에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를 사업자분들 세계단체가 지금 이제 정부에 찾아가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보증보험 때문에. 그래서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임대 잘 놓고 있고 그다음에 위험하지 않는 지역, 특별하게 지금 전세 사기가 터지고 있는 지역들 말고 안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공시가격이 급락하고 보증보험 제도가 같이 합쳐지다 보니까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새롭게 국토부 장관에 취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해야 되겠다라고 방향을 잡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좀 증가될 거고 아파트 임대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임대사업 할 수 있는 등록할 수 있는 아파트의 대상이 되는 지역들 서울의 외곽 지역 또 거기 외곽 지역이면서 교통 여건 좋고 재건축 호재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들은 단기간에 많은 수요가 증가되면서 가격 회복 또는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변화가 됐고 예상되는 지역들은 좀 미리미리 공부하셔서 대응하셔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좀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서 구체적인 지역들을 좀 찝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 급하게 꼭꼭 찝어주세요 하시는데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에 시간적인 시차를 맞춰서 대응하는 방법이 훨씬 더 투자자분들한테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변화되는 추이를 좀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임대사업자분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박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부가 처음 출범하게 되면서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지 않고 시장의 공급자로서 보겠다라고 천명하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정상적으로 주택 임대사업자 내에서 사업소득세 내면서 임대 물건을 시장에 공급하는 공급자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을 민간에서 대신해 주니까 혜택도 좀 늘리겠다 이렇게 공포하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임대사업자들을 태도가 바뀐 건지 시각이 바뀐 건지 굉장히 힘들어하게 만들고 있고 오히려 역전세 때문에 보증금을 내줘야 돼서 파산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거든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구분하셔서 이 임대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임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자주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증보험 들 때 많은 분들이 전세, 빌라, 비아파트는 무서워서 못 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증보험을 전체 보증금에 대해서 드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임차인이 전세가 5억이면은 나는 3억 정도만 보호받고 싶어 라고 해서 일정 금액 정도를 보증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좀 빠른 시간에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사업자분들은 유지하는 게 나은가요? 지금은 버텨야죠. 버텨야 돼요? 그렇죠. 좀 개선될 거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자들한테는 최악의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리고 내년에 공시가격도 어느 정도 원래까지 원래 상태로 유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상태에서 보증보험에 대한 제도만 개선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정상적인 임대로 시장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분들 버티세요. 이거죠. 자, 임대사업자분들 버티세요. 우리 공군회님이 이제 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힘들었어요. 힘든 날 이제 가고 장관이 바뀌면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관이 바뀌는데 좋은 날이 안 왔어. 그럼 어떡하죠? 존버해야죠. 아니 마냥 부정적으로 그렇다고 굿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지금 토부 장관 후보로 물망에 올라 있는 분들의 성향과 그 동안에
활동과 이 발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경환 전 국토부 차관, 물망에 올라 있는 분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국토부 차관, 1차관을 하셨거든요. 그때 나왔던 정책들을 좀 보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펴졌구나라는 걸 알고 보면은 훨씬 더 신뢰감 있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이게 전반기와 후반기로 좀 나눠서 보면 전반기 때는 부동산 시장이 약세인 201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때가 부동산 저점이었거든요. 그때 보게 되면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취득세를 아예 면제를 해줬어요. 지금 그런 상황들이 필요한 상황이 돼 있고요. 두 번째로 신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 5년간 양도세를 아예 면제를 해줬어요. 중과를 하는 게 아니고 또는 일반화하는 게 아니라 아예 면제를 시켜줬거든요. 두 번째, 일반 주택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를 인하해줬습니다. 지금 시장에 맡기고 거래가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세제를 통해서 거래 활성화, 사고 파는데 문제가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급적인 측면입니다.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3법이라고 해서 주택법,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도 좀 완화해서 강하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풀어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법으로 재원해서 좀 부과를 유예해놨죠. 이게 법은 바꿀 수 없다 보니까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초기에 했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사업이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손을 대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훨씬 더 쉽게, 빨리, 또 안전진단도 완화하고 통합심의를 해서 주택 활성화를 빠르게 하겠다. 요게 지금까지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이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심교원 원장하고 김경환 교수님하고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철학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럼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되더라도 지금 요 두 정책이 내년 2024년부터 펴낼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일단은 5년간 양도세 면제 부분이 확 들어오네요. 요거는 이제 뭐 우선적으로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방향이 바뀔 걸로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힘든 시장들, 네. 비아파트 시장이라든지 지방의 미분양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이 부분이 시장 친화적인 사람이라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공감을 하는데 우리 원장관님은 시장 친화적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은 그랬었죠. 네, 결론은 그러다 보니까 네. 안 했고 이제 아무래도 자기 정치 행보 쪽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뭐 대선에 나가실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다행히. 총선에도 안 나가죠. 네, 그래서 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시장 친화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되게 많이 여러분들 지금 힘드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지역을 위주로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는 좀 핀셋 완화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기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힘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풀어줄 거를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님은 정치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부동산 정책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기대를 해도 된다. 이렇게 자, 그럼 우리 봅니다. 구독자분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네. 그냥 간단하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네. 라고 조금 약간 정리만 좀 해주시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들어선다면 첫 번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공급을 해나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유로운 거래, 세제 정상화. 지금 현재 비정상화되어 있는 세제 정상화를 거래, 특히나 거래세라고 할 수 있는 취득세 중과가 아마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양도세 중과 유예되어 있는 게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지금 가장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되는 게 임대차 3법이거든요. 임대차 4법 중에서 한 개는 아마 폐지가 될 거고 두 가지는 개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시장에 정부를 대신해서 공급자로서 이 지위를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활성화 정책을 펼 건데 혜택도 주고요. 거기다가 아파트 85제곱미터 이하는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정책이 내년부터 시행될 거로 확신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좋아지죠. 거래도 활성화되고 또 막혀있던 거래들이 활성화되게 되면은 가격이 폭등 상승 이건 아니고 이전 가격으로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되고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거기에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가격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생기겠죠. 요 정책을 좀 보면은 우리 얼마 전에 이제 9.16 대책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때 이제 나왔던 대책은 사실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웠고 공급 한쪽으로만 나왔고 그다음에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건들지 않았던 대책이란 말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제 1월 11일 날인가 아마 이제 그때부터 뭔가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장관님도 바뀌기 시작할 텐데 그때가 또 공교롭게도 구정 전이기도 하고 또 총선 전의 분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 나오게 될 것들은 이런 수요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종합 선물 세트가 그 무렵에 나오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댓글들 보면은 자, 일단 대출 규제나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라 노상만님은 생각하시고 계시고요. 자, 미국과 유럽은 양도세 200억까지 없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거래세가 우리나라 좀 너무 세긴 해요. 이상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보유세를 조금 더, 지금은 이중과세잖아요. 종부세하고 재산세. 네. 그러니까 이제 좀 하나로 통합해서 재산세 하나로 이제 통합하고, 그 다음에 보유세를 조금 더 올리더라도 거래세는 확실하게 낮춰서 좀 선진국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필요할 것을 조금 기대해 보고요.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금 내느라고 쓸 돈이 없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생각인 거고, 역시 임대사업자 박기션이 임대사업자 힘들다라는 말씀도 역시 하시고 계시고요. 허그에 또 대입 변제도 계속 쌓여가고 문제긴 하죠. 자, 여기까지 우리 하고, 자,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바뀌어서 2023년도 부동산에 대한 예측을 갖다가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보고.